오늘은 삼국지 22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유 조인의 남군 전투 동안 벌어진 유비의 남형주 평정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조인의 초인적인 남군 방어전이 1년 남짓 벌어지는 동안 유기를 명목상의 형주 자사로 앞세운 유비가 남형주의 4개군에서 항복을 받아냈고, 유기가 곧 병으로 죽자 스스로 형주 목에 올랐으며 이에 위기감을 느낀 손권이 유비에게 동생을 시집 보냈다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애당초 이 이야기를 왜 했었죠? 바로 조인과 주유의 기나긴 남군 전투 중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 유비와 조조의 본진은 뭘 하고 있었나가 궁금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 예고했던 것처럼 그 시절 조조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조조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누굴 치러 가거나 황제를 괴롭히거나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대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오랜 전쟁 기간 동안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과 군사적 내실을 다지는 일들을 했어요. 이 당시 정사 무제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209년 가을, 즉 건한 14년 7월 신미일, 조조가 영을 내려 근래에 군이 수차례 정벌을 행하는 동안 혹은 역병을 겪는 동안 관원과 군사들이 죽어 돌아오지 못해 집안에는 원망이 가득하고 백성들은 흩어져 떠도니 어진이라면 어찌 이것이 즐겁겠는가. 부득이한 일일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죽은 이들 중 집안의 생업으로 할 일이 없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있으면 각 현의 관아에서는 양식을 데워주고 장리들은 이들을 구휼하고 어루만져 내 뜻에 부합되게 하라 라 하였다. 양주의 군현의 담당 관리를 두고 작피 지역의 군사들로 하여금 경작하는 둔전을 열어 백성들을 돕게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적벽대전에서 패해 돌아온 시점이 208년의 일이고, 그 뒤 어떠한 전쟁도 없이 209년 가을까지 내정을 다진 것을 보면 약 8개월에서 9개월간의 시간을 내부적 안정화를 위해 소비한 셈입니다. 사실 조조는 200년, 즉 건한 5년의 관도대전을 시작으로 거의 8년간 끊임없는 전쟁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위나라 지역은 국가 내부적으로 많은 피해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단위의 붕괴나 기근, 폭동을 막기 위해선 이 9개월간의 휴식은 언젠가는 꼭 가졌어야 하는 회복의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당시 50대 중반을 넘긴 노인이었던 조조의 나이를 보았을 때 이 휴식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더 늙기 전에 대륙을 통일 혹은 못해도 큰 대항 세력을 모두 처리하려는 조조의 계획이 실패했고, 결국 얻은 땅의 내실을 다지고 보존해 후대에 넘기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50대는 아직 뭔가를 포기하고 후손을 위해 업적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시 평균 수명이나 기대 수명을 보았을 때 조조가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잘 관리된 몸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가졌다고 보긴 어려울 뿐더러, 혹시나 있을 급작스러운 죽음에 대비해 후세를 교육하고 또 정권을 안정적으로 물려줄 시간도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 조조에게 더 이상 군사를 휘몰아 적을 토벌할 여유는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후 220년 조조가 66세의 나이로 죽기 전까지 조조는 50대의 늙은 몸을 이끌고 추가적인 대외 정복 전쟁을 몇 차례 더 일으키기는 했습니다만, 유비군의 어마어마한 세력 확장을 막아내지는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간 보였던 조조의 영웅적인 면모나 어떤 군사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서의 재능이 발휘되는 건 이 적벽대전의 퇴군 이후에는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되었건 조조는 주유 조인이 싸우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 조인이 남군에서 퇴각하고 난 뒤에도 한동안 내부적인 안정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쯤 하여 대민선전의 일환이자 국가적 토목 사업의 하나로서 큰 누대, 그러니까 큰 건물 하나를 짓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동작대입니다. 동작대라는 이름은 구리동 참새작, 즉 구리로 만든 참새. 해석에 따라서는 구리로 만든 봉황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구리로 만든 새로 지붕을 장식했다라고 해서 동작대라는 이름을 붙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라?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동작대라는 것이 적벽대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또 이 동작대를 지으면서 조조가 주요와 손책의 아내인 대교, 소교를 탐하고 싶어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 동작대부라는 시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제갈량이 주요와 손건에게 꼰지르면서 전쟁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묘사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이 동작대가 지어진 건 적벽대전이 있고 난 뒤의 일이니까 제갈량이 주요와의 설전 중에 동작대부의 내용으로 주요를 도발했다라는 건 제갈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나관중의 소설 속 내용일 뿐이라는 거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시 조조의 행적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했듯 조조는 약 2년간의 휴식과 내정 집중 기간을 보내고 세력이 어느 정도 다시 안정화되는 것을 느끼자 다시 한번 대외 정벌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그 정벌의 대상이 누군가 하니 바로 한중 땅의 장로 되시겠습니다. 이 장로라는 군벌은 원래 오두미교라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는데, 이 오두미교는 가짜 신통력으로 백성들을 치료해주는 척하면서 받은 치료비가 한 번에 5마리니 오두미를 받는 종교라는 뜻으로 해서 지어진 이름의 종교입니다. 물론 이 신통력은 가짜였기 때문에 쌀 5마리를 내고도 병이 낫지 않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따라서 미적, 즉 쌀도적, 쌀도둑이라는 이름도 함께 붙었습니다. 아무튼 이 장로는 교주로 있을 당시 익주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황족 출신 유원과 교류하면서 어떻게 싸바싸바를 잘 해가지고 도의사마라는 관직을 받아 한중 땅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관직을 준 유원은 사실 멀쩡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유원은 사실 십상시와 동탁에 난 시절 중앙정부의 혼란을 틈타 익주 지역을 낼름 꿀꺽해 점거하고 있던 말 그대로 무단지역 점거군벌이었는데, 이를 정벌해야 하는 중앙정부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각 곽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조조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원소 유비, 유표, 손권과 싸우는 동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유비, 손권과 싸우는 이야기는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무단 점거군의 수장인 유원 밑에서 일하는 장로 또한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도적놈 소리를 들었던 터였던지라 익주 무단 점거군 휘하 한중지역 담당 사이비 교주였던 장로가 중앙정부의 말을 들을 리 없었죠. 장로는 한중 땅에서 희희낙락 호의호식하면서 중앙정부의 사신을 죽이는 등 아주 폐악질을 하면서 지냈지만, 유언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는 힘이 없어서 이들을 크게 견제할 수 없었고, 결국 어느 정도 그 세력을 인정해주는 대신 정기적인 공무를 보내주는 선에서 타협을 보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튼 중앙정부가 여전히 혼란스러운 와중에 장로를 데리고 있던 유원이 병으로 죽고, 유원의 아들인 유장이 뒤를 이어 익주를 다스리게 되는데, 장로는 유원 사망 이후 유원만큼의 카리스마를 가지지 못했던 유장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한중의 독립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유장과 장로의 세력권에 관련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는 만큼 세세한 이야기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정사 장로전과 유장전에 아주 짧게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전의 내용을 한번 보면, 장로는 자가 공기이고 패국 풍현 사람이며
조부 장릉은 촉군의 몸을 의탁했으며 공명산 산중에서 도술을 배우고 도술에 관한 책을 지어 백성들을 미혹시켰다. 그에게 도술을 배우는 사람은 모두 5마리의 쌀을 바쳤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를 미적이라고 불렀다. 익주목 유언은 장로를 도의사마에 임명하고 별부사마 장수에게 군대를 이끌게 하여 소고를 공격하였다. 후한말의 조정은 장로를 정벌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에게 사자를 보내어 진민중랑장으로 삼고 한영태수로 임명했으며 장로는 공무를 헌상하여 의무만을 다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유장전에는 유장의 자는 계욕으로 유언의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장로가 점차 교만해지고 방자해져 유장을 순종하게 받들지 않으니 유장이 장로의 모친과 동생들을 죽여서 마침내 원수가 되었다. 유장이 여러 번 부하장수 방희 등을 보내 장로를 공격하게 했으나 수차례 격파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니 대략 어떤 흐름으로 유장과 장로가 익주와 한중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멀리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조조의 장로 토벌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찹찹. 유장 장로 이야기가 메인이 아니에요. 조조의 장로 토벌이 메인입니다. 자, 아무튼 조조는 이렇게 한중을 무단 점거하고 있던 장로를 토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잘 싸우던 유비나 손권을 두고 장로와 싸우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 장로가 아무리 한중 무단 점거라지만 중간에 어느 정도 화해하고 국물도 받았다면서요. 굳이 잘 살고 있는 애를 건드려서 긁어부스럼을 만들려는 걸까요? 조조가 늙어서 노망이 나서 이상한 짓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노망난 조조는 아니죠. 사실 이 조조의 한중 정벌은 익주와 양주로 가기 위한 초석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단 익주를 토벌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조는 왜 한중과 익주를 토벌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익주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형주 땅에서 손권과 유비가 한중과 익주를 향해 세력을 뻗치고자 틈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치가 좋았던 거죠. 조조는 아직 손권 유비보다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손권 유비를 공격하는 건 두 세력의 동맹을 더욱 견고히 만드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과 직접 싸우느니 내 세력을 넓히고 적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중 익주를 정벌하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정사 주유전의 내용을 보면 손권의 세력이 익주와 한중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당시 유장은 익주목에 임명되었는데 밖으로는 장로의 약탈과 침략이 있었다. 주유는 수도로 가서 손권을 아련하고 말했다. 지금 조조는 방금 좌절과 고통을 당하여 마침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으므로 아직은 장군과 병사를 이어서 서로 싸우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이 장군과 함께 촉을 취하러 나가기를 원합니다. 촉을 얻고 장로를 병합한 후에 분이 장군을 남겨 그 땅을 단단히 지키도록 한다면 마초와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돌아와 장군과 함께 양양을 점거하여 조조를 추격한다면 북방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손권은 주유의 의견에 동의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주유전 외에도 정사 헌제춘추의 기록을 보면 손권뿐만 아니라 유비 또한 촉당, 즉 익주와 한중을 노리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헌제춘추에 적힌 내용을 보면 손권은 유비와 함께 촉을 취하고자 하여 사자를 보내 유비에게 고했다. 미적 장로는 팥땅과 한 땅에서 왕노릇을 하며 조조의 눈과 귀가 되어 익주를 노리고 있소. 유장은 장수된 자로서의 자질이 모자라 능히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니 만약 조조가 촉을 얻으면 형주가 위험해집니다. 지금 먼저 유장을 취하고 진격하여 장로를 토벌하려 하니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이어지게 하고 오나라와 초나라를 하나로 한다면 비록 10명의 조조가 있다 한들 근심할 일이 없을 것이요.
유비는 스스로 촉을 도모하고자 했으므로 이를 거절하며 말했다. 익주의 백성들은 부강하고 토지는 험난하고 막기 좋으니 유장이 비록 약하다 해도 스스로 지키기에는 족하고 장로는 거짓으로 꾸미는 것으로 조조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오. 지금 촉당과 한 땅으로 무리하게 출병하면 전운이 만리에 이르니 싸워서 이기고 공격해서 차지하고자 하면 비록 그것이 손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옥이라 해도 정하지 않을 계책이고 손무라 해도 그 일을 잘 해낼 수 없을 것이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옥이랑 손무는 병법으로 유명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제갈량이라고 해도 안 했을 거다, 못 했을 거다,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조인과의 남군 전투 직후 이러한 계책을 내놓은 주유는 조인과의 싸움에서 맞은 화살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몸을 사리지 않았고 군사를 이끌다 곧 병으로 죽은 터라 주유의 한중 익주 정벌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익주와 바로 붙은 남형주를 차지하고 있던 유비의 세력이 익주로 뻗어나가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조조는 얼른 한중 땅을 차지하고 익주를 세력권 안에 두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좀 뜬금없는 장로토벌을 감행하려고 했던 거죠. 자, 진짜 멀리 돌아 설명을 하고 또 해서 이 조조가 장로를 치려는 이야기로 겨우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장로 이거 별것도 아닌 엑스트라를 위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조조가 이렇듯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장로를 치기 위해 부하장수 종효에게 병력을 주어 한중으로 향하게 하니 장로는 물론이고 조조의 계책이 빤히 보이는 유장 또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됩니다. 유장은 앞서 손권이 평가했듯 장수되는 자로서의 자질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저 아빠 잘 만나서 익주를 물려받은 금수저 케이스였기 때문에 조조가 쳐들어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이자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든 스스로 싸워볼까 고민하기보다는 애저녁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다른 세력을 불러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회의를 열어서 신하들에게 누굴 불러서 도움을 받을까 하고 추천을 받으니 신하들이 하나같이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이쯤 되면 나오는 그 인물 유장과 마찬가지로 황실의 종친인 유혓바닥님 되겠습니다. 그렇죠. 귀 큰 놈 나올 때 됐죠. 정사 선주전의 내용을 보면 이 추천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건한 16년 그러니까 211년 익주목 유장은 조공이 장차 종효 등을 보내 한중으로 향하여 장로를 토벌한다는 것을 멀리서 듣고 내심 두려움을 품게 되었다. 별가종사 촉군의 장송이 유장을 설득했다. 조공의 군사는 강하고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으니 만약 장로의 물자를 이용해 촉당을 취하려 한다면 누가 능히 막겠습니까? 유장이 말했다. 네, 이 일로 우려하고 있으나 아직 계책이 없소. 장송이 말했다. 유예주는 사군의 같은 종실이며 조공의 깊은 원수이고 군사 다루기를 잘하니 만약 그로 하여금 장로를 치게 한다면 필시 장로를 격파할 것입니다. 장로가 격파되면 익주가 강성해지니 비록 조공이 온다 해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유장이 이를 옳게 여겼다. 법정을 보내 4,000명을 이끌고 선주를 맡도록 하고 앞뒤로 거의 선물을 보냈다. 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조가 유비의 익주 진출을 염려해 한중으로 보낸 세력이 오히려 유비를 익주로 들이는 데에 크게 이바지해버리는 꼴이 된 거죠. 조조의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럼 조조가 보낸 종효의 군사들은 애당초 목적대로 장로를 처치하고 한중을 정리했을까요? 유비와 유장을 동맹으로 만들어버리는 손해를 보긴 했지만 적어도 익주에 유비가 들어가 한중을 정벌하기 전에 먼저 한중을 정벌해버리면 유장의 생각처럼 유비로 하여금 장로를 치게 격파하고 익주를 강성하게 하는 이를 막을 수 있으니 그래도 일말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조조도 생각했겠죠. 하지만 원래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오기 마련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효의 한중 진군을 보고 뜬금없는 적이 추가로 생겨버리고 만 거죠. 그 적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서량에 있던 마초와 한수였습니다. 정사 무제기의 기록을 보면 장로가 한중을 점거하니 3월에 종효를 보내 장로를 토벌했다. 공이 하후연 등에게 하동에서 나와 종효와 합류하게 했다. 이때 관중 지역의 제장들은 종효가 그들을 습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하니 마침내 마초가 한수, 양추, 이감, 성의 등과 함께 모반했다. 라고 이 어처구니 없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적고 있습니다. 아주 난장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싹 다 진짜 난장판이에요. 아무리 군웅할거의 시대 속 삼국지 이야기라지만 뭐가 이렇게 개판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조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 한중정벌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유비는 그럼 익주를 꽁으로 꿀꺽하고 마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가 어떻게 됐는지, 조조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